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9회 실전 모의고사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게 되면 추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에 등록 시 사업 계획서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죠. 1번의 사업 개시 예정일, 사업 목적 및 범위, 안전관리 대책. 네 번째 보시게 되면 사업 개시 후 3개월간 운영 재원 계획, 이거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없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 다음 지구 대기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제 대기권을 보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1km까지 대류권, 그다음에 그 위에 11에서 50km까지 성층권, 그 다음에 50에서 80 중간권, 그 다음에 80 위쪽으로 이제 10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1번에 보시게 되면, 성층권은 우리가 대류권 위에 층을 얘기하겠죠. 11에서 50km까지이며, 여기까지는 맞는 얘기죠. 근데 상승할수록 온도가 강하는 특성이 있다. 여기 성층권은 온도가 올라가는 특성이 있죠. 우리가 대류권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하지만, 우리가 성층권 같은 경우에는 그 오존층을 포함하는 층이잖아요. 그래서 태양의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여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상승하게 되는 층이다. 뭐 중간권 같은 그 위에, 성층권 위에 중간권 같은 경우에 또 반대 상황이죠. 이제 온도가 내려가는 거죠. 올라갈수록 그 층에서. 그래서 이게 답은 1번이 되겠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아까도 이제 우리 대기권을 구분을 해서 대류권, 성층권,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그다음에 맨 위에 80km 이상을 이제 10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번에 보실 대류권은 평균 높이 11km까지이며 대류 및 기상 현상이 발생되는 구역이 되겠죠. 자, 지구 대기권은 물리적 특성에 따라 극예권, 열권, 중간권, 성층권, 대류권으로 나뉜다. 자, 중간권은 50에서 80까지이며 상승할수록 온도가 강하는 특성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정리를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은, 물론 이제 내용적인 부분들은 조금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대기권에 이제 대류권, 그다음에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이렇게 나눌 때, 대류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11km까지 대류권인데, 여기서 올라갈수록, 이 대류권 내에서 올라갈수록 기온은 하강하고, 그다음 위에 있는 성층권 같은 경우에는 그 권내에서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되고, 그 다음에 중간권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되고, 다시 열권에서는 기온이 상승된다. 그래서 하강, 상승, 하강, 상승,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중 배터리를 탈착할 때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배터리 분리할 때죠. 얘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이제 세팅을 할 때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크게 이제 사용은 많이 안 하는데, 이제 마이너스를 먼저 뗀다. 요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항공기에 복합 소재를 사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복합 소재 사용하는, 일반적으로 그냥 가볍다 이거를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열에 강하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자, 5번 한번 볼게요. 다음 중 무인 비행장치 운영에 따라 조종자가 직접 작성한 문서로 옳지
하는 것은 이런 문제도 이제 가끔 나오는데 이제 정비 관련 정비 검사 정비 기록부는 조종사하고 관계는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6번에 멀티콥터 비행 중 떨림 현상을 감지했을 때 조치사항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이제 실제 비행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드론 비행을 할 때 이런 떨림 현상이 있을 때 어떻게 조치해야 되냐. RPM을 낮추고 낮은 고도로 비행한다? 안 되죠. 비행을 중지하고 로터 및 모터의 파손 그리고 조임새와 볼트의 잠금 장치를 확인한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이렇게 있다 하면은 우리가 이제 비행 중에 뭐 어떤 비행체나 마찬가지겠죠. 즉시 착륙한다. 이게 이제 그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떤 지문에서 문제를 좀 연관되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답에 좀 쉽게 접근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다음 중 멀티콥터 동체의 좌우 흔들림을 잡아주는 센서, 자세를 잡아주는 거죠. 그렇죠? 자이로 센서가 되겠죠. 멀티콥터 좌우, 지자기 센서는 방향, 그렇죠? 기압 센서 같은 경우에 고도, GPS는 뭐 위치라든지, GPS는 뭐 고도, 속도하고도 또 관계가 있죠. 자, 그다음 8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4. 행정, 왕복, 엔진의 행정 순서. 이거는 일단은 이제 흡입하고, 그다음에 흡입하고, 압축, 폭발, 배기가 되겠죠. 그렇죠? 흡입하고, 압축, 폭발, 배기. 자, 멀티콥터 비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비행에 관한 멀티콥터 비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우리 2번에 한번 볼까요? 기체 시동 비행 등 기체와의 안전거리는 5m 정도 이격하여 운영. 이게 5m가 아니라 15m예요, 여러분들. 15m 여기서 5m 이게 틀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답은 2번이 된다. 우리가 보통 이제 비행 할 때 뭐 여러분들 실기 시험 이제 앞으로도 보시겠지만서도 실기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로 그 안전거리 15m 그 안전거리에서 1m 이상 기체가 들어오게 되면은 실기 시험에 아마 불합격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전거리는 이제 실기 시험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거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10번 다음 중 무인 비행장치의 비상 램프 점등 시의 조치로 틀린 것은 비상 램프 이제 우리가 멀티콥터를 운영을 할 때 이제 LED 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상 형태 뭐 배터리라든지 어떤 센서 불량이라든지 이런 비상이 들어왔을 때 조치로 틀린 것은 어떤 건가? 뭐 GPS 에러 경고, 비행 경고 등이 떴을 때 비행 자세 모드, 에티 모드로 전환하여 즉시 비상 착륙을 한다. 전환보다도 바로 비상 착륙을 해야 되겠죠. 뭐 모두 전환하고 뭐 착륙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실제라든지 이제 에러 경고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컨트롤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컨트롤이 안 될 때 이럴 때는 이제 즉시 자세 모드, 에티 모드로 이렇게 전환한다. 이거는 이제 문제의 답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비행에서도 만약에 GPS 모드로 비행을 하다가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자세 모드로 전환해서 비행을 할 수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 에러 경고 이거는 이제 GPS 모드 비행 자체가 가능할 때이기 때문에 바로 자세 모드로 변환이 아니라 바로 착륙을 시킨다. 이게 맞겠죠. 자, 11번에 베르니 정리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베르니 정리로 특성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이제 베르니 정리하면은 정압, 그 다음에 동압, 그렇죠? 이런 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무점성이라는 이런 거를 이제 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베르니 정리에서 유체, 어떤 이제 기체라든지 액체라든지 이런 거를 관에
넣고 어떤 흐름이라든지 또는 또 압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는 건데 그러면서 특히나 이제 무점성, 그리고 비압축성, 비유동성, 그다음에 무점성. 그러니까 점성을 무시할 수 있는 완전 유체가 규칙적으로 흐르는 경우에만 이게 이제 베르누이가 적용이 되는 거죠. 베르누이 정리가. 그래서 비압축성, 비유동성, 무점성 이렇게 이제 세 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에 공기의 흐름 방향에 관계없이 흐름의 모든 방향으로 동등하게 작용하는 압력으로 오른 것은 베르누이 정리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정압이 된다. 정압. 그 다음에 13번에 다음 중 비행장치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 양력, 항력, 중력, 추력과 속도와의 관계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아이가 문제가 이제 잘못된 것 같아요. 옳은 것은 이렇게 이제 지문이 나와야 되는데 옳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옳은 것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답이 1번이 돼요. 항력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양력은 받은 각이 증가하면 증가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사실 2번은 답이 안 되죠. 그래서 어느 인계점이 지나면 받은 각 양력이 계속 증가하는 게 아니라 받은 각이 증가가 어느 인계점에 가게 되면 양력이 아니라 항력이 증가한다. 이렇게 이제 나와야 되겠죠. 중력은 속도에 비례한다. 이것도 틀리게 되고, 추력은 받은 각과 상관없다.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착빙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이슬 착빙이라는 건 없죠. 이슬 착빙. 그래서 맑은 착빙, 거친 착빙, 서리 착빙. 자, 15번. 다음 중 항공기의 이륙 성능과 대기 압력의 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올바른 것은 단 대기 압력의 조건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자, 1번 대기 압력이 높아지면 공기 밀도 증가, 압력 증가, 이륙거리 이거는 관계없고, 대기 압력이 높아지면 공기 밀도 증가, 양력 감소, 이륙거리 증가, 이것도 그렇죠. 자, 대기 압력이 높아지면 공기 밀도가 이제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양력이 증가하면서 이륙 거리가 감소될 수가 있죠. 이게 맞겠네요. 그렇죠?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압력이 높아지면, 대기 압력이 높아지면 공기 밀도가 증가하고, 공기 밀도라는 것은 이제 비행에 있어서 공기 밀도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제 1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풍, 맑은 하늘, 그 다음에 상대 습도가 높은 조건에서 낮고 평평한 지역에서 주로 아침에 발생하는 안개는 복사 안개죠. 자, 17번. 태양에너지가 지표면을 불규칙하게 가열하여 발생한 기압차로 공기의 수평이동? 이건 바람이 되겠죠. 그렇죠? 바람이 태양에너지의 지표면을 불규칙하게 가열해서 거기서 불규칙하게 가열하다 보니까 뜨거운 데도 있고 차가운 데도 있고, 거기서 발생하는 기압차로 인해서 공기의 수평 이동, 그렇죠? 이거를 바람이 되겠죠. 고기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바람은 시계 방향으로 발산한다. 그렇죠? 북반구에서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발산한다. 고북시 이렇게 알아두라고 말씀드렸죠. 자, 중심부근에는 상승 기후가 있다. 중심부근에는 이건 옳지 않겠죠. 그렇죠? 이건 저기압에 해당이 되는 지문이 되겠죠. 주위보다 기압이 높으면 고기압이다. 고기압 접근 시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인다. 자, 구름의 종류 중 하충은 구름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권충은 되겠죠. 충은, 난충은, 충정은, 이거는 하충은 구름이고. 자,
과태료의 금액이 가장 작은 위반 행위로 옳은 것은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않고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용,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않았을 때는 최대가 300만 원이죠. 최대. 그죠? 300만 원. 최대 300만 원이고, 만약에 이제 1차 위반했을 땐 150, 2차 225, 그 다음에 최고가 300만 원. 조종사 준수사항은 최고가 200만 원이죠. 200만 원. 그쵸? 그래서 1차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2차 150, 3차 이제 최대가 200만 원이 된다. 안전성 인증 같은 경우에는 최대가 3차 위반 시 500만 원이죠. 500만 원. 그쵸? 500만 원. 그래서 1차가 50, 2차가 250, 3차 최대가 500이 되는 거죠. 자, 말소 신고 이거는 최대가 30만 원이에요. 30. 그래서 1차는 얘는 15만 원, 2차는 22만 5천 원, 3차는 최대가 30만 원이다. 이 시험에 다 잘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그래서 조종자 증명 없이 비행 300 최대, 조종자 준수사항 따르지 않았을 때 준수사항 위반 최대 200, 안전성 인증 최대 500, 그 다음에 말소 신고 30.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참고할 것은 만약에 조종자 증명도 받지 않고 안전성 인증도 받지 않고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위반해서 비행을 했을 경우에는 최대가 2개에서 500이 아니라 500 더하기 800이 아니라 1000만 원인데요. 1000만 원. 1000만 원이 되고 1년 이하의 징역도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비행 금지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반적인 금지 사항으로. 자, 서울 지역 P73 P구역 비행 제한 구역이죠. 그죠? 건물 내에서는 야간 비행이 가능하다. 건물 내에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다. 뭐 이건 밖에서는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자, 한적한 시골 지역 유원지 상공의 150m 이상 고도 비행 이상 안 되죠. 예, 안 되고. 초경량 비행 장치 전용 고도는 고도 150m 이상 이거 안 돼. 이상은 안 돼. 150m 이상. 아파트 놀이터나 상공에서 비행 이건 상당히 위험한 행위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다. 자, 초경량 비행장치 22번 의하여 중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조치를 담당하는 기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안전성 인증 담당하는 기관은 항공안전기술원이다. 안전성 인증은 당연히 안전기술원에서 하겠죠. 그렇죠? 안전기술원, 안전성 인증은. 자, 24번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초경량 비행장치에 속하지 않는 것은 동력 비행장치, 행글라이더, 동력 패러슈트, 이거는 관계없죠. 그렇죠? 동력 패러글라이더. 자, 2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비행장 및 그 주변의 공역으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지정된 공역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관제권이다. 자, 다음 중 항공장애등 설치 기준 높이로 옳은 것은 항공장애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표면으로부터 150m예요. 150m.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피트로 환산을 하게 되면 500피트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지상으로부터 지표면으로부터 그렇죠? 지표면으로부터 500m. 근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철탑 같은 거 있잖아요. 철탑. 그래서 지표면으로 이제 60m예요. 철탑은 지표면으로 60m이다.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구조물이라든지 건축물 이런 거는 지표면으로부터 150m 여기 항공장애등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기준 높이. 그 다음에 항공기의 비행 시 조종자의 특별한 주의, 경계, 식별 등의
필요한 공역으로 맞는 것은 조종사의 특별한 주의잖아요. 주의. 그렇죠? 그러면 주의 공역이 되겠죠. 주의. 자, 그다음에 따뜻한 해수면 위를 덮고 있던 기단이 차가운 해면으로 이동했을 때 발생하는 안개에 오른 것은 증기 안개이다. 해수면 위를 덮고 있던 기단이 차가운 해면으로 이동했을 때 발생하는 안개, 증기 안개. 자, 낮에 산 사면이 햇빛을 받아 온도가 상승하여 산 사면을 타고, 그러니까 골짜기에서 산 사면을 타고 올라가는 바람을 무엇이라고, 올라가는 바람, 어디서부터 가는 바람, 그렇죠? 그래서 곡풍이 되겠죠, 그렇죠? 골짜기 곡풍이 된다. 한랭 전선의 특징이 아닌 것은 따뜻한 기단 위에 아래의 형성이 되겠죠. 한랭 전선은 무거우니까. 자, 최대 풍속, 뭘 태풍이라고 부르나? 몇 킬로미터, 몇 미터색 이상을, 요거 17미터색, 초당 17m색을 일단은 태풍이라고 한다. 요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당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17m 이상을 태풍이라고 한다. 자, 조종기 및 지상 통제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상 통제 장치를 통해 비행체로부터 데이터를 받으며 비행 상태 파악 가능하죠. 기체 전원을 먼저 인가하고, 아이고, 이거는 먼저 이 말만 나와도 틀린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체를 운영을 할 때는 항상 지상 장비인 지상 통제 장치인 조종기라든지 조종기를 무조건 먼저 온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기체를 온하고, 그 다음에 운영이 다 끝난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기체 먼저 오프 시키고 조종기를 나중에 오프 시킨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자, 완전히 비행이 금지된 곳은 아니지만 대공포 사격, 유도탄 사격 등으로 항공기에게 보이지 않는 위험이 존재하므로 민간 항공기에 비행 금지되어 있는 공역은, 이거는 제한 공역이다. 자, 다음 초경량 비행장치 안전성 인증 대상이 아닌 기체요. 아닌 기체. 그래서 항공 레저 스포츠업에 사용되는 행글라이더, 이거는 당연히 인증 대상. 동력 비행장치 인증 대상.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기구류, 사람이 탑승하는 기구는 인증 대상이 아니다. 자, 35번. 특별 승인을 받을 자가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 승인 신청서에 첨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할 서류가 아닌 것. 1번 무인 비행장치의 제조 및 정비에 관한 서류, 이거는 아니죠, 그렇죠? 이게 1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나머지 거, 2번 무인 비행장치의 조종자의 조종 능력 및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자격증 같은 걸 얘기하겠죠. 무인 비행장치의 성능 및 운영 한계에 관한 서류, 무인 비행장치의 종류, 형식, 재원에 관한 서류, 이거는 제출을 해야 된다. 초경량 비행장치 프로펠러 8개인 거, 이거는 옥토콥터다. 4개인 거 쿼드콥터, 6개인 거 헥사콥터, 3개인 거 트라이콥터, 이렇게 얘기하겠죠. 비행장치에 작용하는 4가지의 힘의 균형을 이룰 때는, 4가지 힘이 균형을 이룰 때는 언제인가? 이거는 등속도 비행시, 이게 답이 되겠죠. 자, 수평 비행시, 그렇죠? 수평 비행시, 등속도 비행시 같은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전문 교육기관 지정을 위해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될 서류가 아닌 것은 1, 2, 3번은 다 제출을 해야 되고, 4번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39번. 조정자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는 것은, 준수사항 옳지 않은 것은 야간에 비행은 금지되어 있다. 특별 승인을 받아서 야간 비행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원래 기본적으로 야간 비행은 금지가 되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많은 아파트 놀이터 등에서 비행은 가능하다. 야, 이거는 틀린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틀린 답이 되겠어요. 음주 마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비행은 금지되어 있다. 그렇죠. 사고나 분실에 대비하여 비행장치의 소유자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것도 필수적인 거예요. 자, 다음 중 벡터량이 아닌 것은 벡터, 힘이나 속도 등과 같이 크기와 방향을 같이 아울러서 가지고 있는 양을 벡터량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가속도라든지 속도라든지 양력 이런 거는 아울러 같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크기라든지 방향을. 하지만 질량하고는 관계없죠. 이거는 스칼라량이 되겠죠. 스칼라량, 질량은.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다. 자, 우리가 이제 실전 모의고사는 사실은 실제적으로 이제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우리 오늘도 9회 풀어봤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보다도 지금 이제 실전 모의고사는 좀 더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이제 배치가 돼 있어요. 문제들이.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다음 시간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실전 문제 10회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